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벌써 2024년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날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이루고 준비했던 계획했던 일들에 성공을 하셨는지, 또는 준비를 했는데 뭐 잘 되지 않고 조금 더 준비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었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름책방이 지난 한 해 동안 잘 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읽었던 책들을 쭉 한번 세보니까 그래도 100권은 조금 넘더라고요. 한 해 100권 읽기라는 뭐 계획 아닌 계획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지난 한 달, 그러니까 2023년 12월 한 달 동안 제가 만났던 책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본 책은 에이미 캐니가 쓴 나는 내 몸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책 제목이 조금 길죠. 나는 내 몸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 책은 장애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와 장애라는 것이 아마 주요 키워드일 텐데요. 교회가 그래도 좀 나은 면이 있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겠지만 여전히 장애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장애인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또는 그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 책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장애인들도 뭔가 도와줘야 될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온전치 못한 사람,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떳떳한 한 사람으로서, 한 성도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그들의 몸을 봐달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곱씹어서 읽어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책은 나윤수 목사님과 같이 이제 책 읽기 영상을 같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이 책 그 영상들 편집을 해서 하나씩 여러분에게 풀어 드릴 텐데요. 총 3편에 걸쳐서 준비를 했고 이미 촬영은 끝내놨습니다.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꽤나 읽어볼 만한, 특히 이제 교회에서 직접 목회를 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책은 정인경이 쓴 뉴턴의 무정한 세계라는 책입니다. 뉴턴의 무정한 세계. 뉴턴은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죠. 근데 거기에 무정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무정하다는 건 정이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책은 과학을 인문학적으로 읽어보면 어떤 것들이 드러날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책입니다. 일단 듣기만 해도 좀 재밌게 들리기도 하시죠. 특별히 이 책에서는 한국인들, 이 여러 과학자들, 여기서 나오는 게 뭐 뉴턴이든지 아니면 다윈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인물들인데 그 동시대에 내지는 그것들을 수입해서 받아들였을 당시, 처음 받아들였을 당시 한국, 조선 땅의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고 완전히 뭐 어떤 다른 것들과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과학이 수입되고 누군가에게 수용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가치 중립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특별한 감정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것이 어떤 그 수용사와 관련돼서도 좀 특별한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은 그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 역사, 이런 것들, 또 인문학,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것들을 좀 잘 이렇게 비벼놓은 비빔밥 같은 책이니까 한번 관심 갖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본 책은 다카쿠와 가즈미가 쓴 철학으로 저항하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일단 저자가 일본인이죠. 또 읽다 보면 요거 참 일본 저자가 씀직한 책이다 라는 걸 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런 책들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철학하면은 뭐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뭐 소크라트 이전의 철학자들 이야기하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오는 현대 철학까지 넘어오는 그 철학사 과정에 관해서 설명하곤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철학을 꼭 그렇게 철학사로만 익힐 필요가 있느냐.
일상 가운데서 철학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연습하고 훈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일리 있는 설명인 거죠. 특히 이제 저자가 말하는 철학은 개념을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잘 엮어서 그것을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지배적 이념들, 개념들을 깨뜨리는데, 저항하는데 사용하는 것, 그것을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이런 철학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작업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 이야기 또는 어떤 문학, 소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서 나름 또 그 부분을 읽는데 재미도 있습니다. 이 철학과 관련해서 한번 교양 삼아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실 만한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다음으로 본 책은 노르베르트 슈나이더가 쓴 요하네스 베르베르라는 책입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 미술에 대해서 조금 조예가 있는 분들은 이 이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화가죠. 여러분들 또 아실 만한 그림 중에 뭐 진주 목걸이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뭐 그런 그림들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또 유명한 작품으로 우유 따르는 하녀 뭐 이런 그림도 있고요. 이 책은 이 요하네스 베르메르라는 이 화가의 삶과 그가 살았던 그 지역, 그 땅의 분위기, 역사와 함께 그의 작품들을 설명합니다. 굉장히 판형이 크게 나왔고 그 올 컬러로 그 도판들이 실려 있어서 마치 미술관에 갔을 때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워낙에 예술에 대해서 조예가 없는 사람인지라 가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쌓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골라봤는데 역시나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거기 설명이 아주 빽빽하게 나오는데 그 설명 모르더라도 그림이라도 한번 보시면서 이 그림이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낸 건지 그런 것들 한번 주목하시면서 읽어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만 이야기 6번째 이야기네요. 로만 이야기 벌써 몇 번이나 설명드렸죠. 저희 로만 이야기 읽기 시리즈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읽은 책이고요. 이번 거는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로마라는 나라를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황제가 다스린 나라로 바꿔갔는지 그 정치적인 개혁 작업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참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이야기는 이 책 읽기 영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 책 읽기 영상도 업로드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옥성득이 쓴 한국 기독교 형성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한국 기독교 형성사. 이 책은 한국 초기 기독교 시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옥성득 교수의 책 몇 권 읽어봤는데 이만한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에 관해서 이분만큼 다양하게 또 나름 이렇게 알차게 그런 책들을 써내시는 분들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충실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그냥 통설만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그 자료에 뭐라고 언급되어 있는지 이런 자료 조사를 충분히 이렇게 모아서 마치 아카이브를 만들어 놓듯이 그 자료를 잘 쌓아놓는다는 측면에서 이분 책은 한국의 기독교인이라면 한번 좀 둬야 될 책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책은 리뷰에도 썼지만 한국 기독교인들이 은근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잘 몰라요. 역사를 모르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게 전부인 양 착각하곤 하는데 이거 대표적인 역사 감각의 부재죠. 그래서 이 책은 한국 기독교인으로서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에 관한 그 시원에 관한 설명으로서 상당히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책이 조금 두껍습니다. 좀 많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위압감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넘어서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나름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은 한번 관심 있는 우리 사역자분들 계시면 이 사역자분들을 위한 독서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이 책 같은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광고할 때 한번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조인 계획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도 몇 번이나 제가 이제 언급해서 아시겠지만 일본의 소설가입니다. 제가 꽤 좋아하는 소설가라서 이 양반의 그 작품들, 소설들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책, 두꺼운 책, 힘든 책 읽고 나면 잠깐 머리를 식히는 차원에서 이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들을 이제 손에 집어드는데 이 책도 그런 일환이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이 조인 계획, 이 조인의 조자는 새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새처럼 날아가는 사람을 만들자. 무슨 얘기냐면 스키 점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스키 점프, 아주 유명한 스키 점퍼 한 명이 죽음을 맞는, 아마도 살해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의 배경에 감춰진 여러 것들을 탐구해 나가는 추리소설입니다. 추리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책도 충분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본 책은 강부원이 쓴 한국 현대사를 뒤흔든 40가지 사건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이 이것도 좀 기네요. 한국 현대사를 뒤흔든 40가지 사건. 앞서 그 한국 기독교 형성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를 잘 모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차원에서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뭐 그런 것들 좀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젊은 쪽으로 가면 갈수록 한국 근대사, 현대사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그래서 어떤 배경으로 오늘 서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역사의식 부재로 이어지고 마찬가지로 교회의 역사의식 부재처럼 이 사회의 역사의식 부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나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굉장히 저질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은 특별히 이제 현대사와 관련된 책입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40가지 사건, 그러니까 사건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떤 역사적인 그 연대순으로 쭉 진행되는 게 아니고 주요한 사건별로 지속되어 있습니다. 약 50년,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안팎의 사이에 일어났던 다양한 사건들과 그 의미를 설명하는 책인데요. 전체적인 뭐 윤곽이나 그림 대신에 주제별로 묶여 있어서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역사책 싫어하시는 분들도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와 관계된 이야기들도 뭐 제가 직접 겪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살아온 성남과 관련된 이야기들 또 제가 직접 경험해 봤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조금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 책은 루이스 지스카가 쓴 정치는 어떻게 과학의 팔을 비트는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정치는 어떻게 과학의 팔을 비트는가? 뭐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과학적 연구를 방해하거나 막고 있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사실 이야기는 이 책의 이제 후반부에 잠깐 실려 있고 사실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봤던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생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식물학 뭐 그쪽으로 넣어도 될 것 같은 책이에요. 이 저자는 미국 농무부에서 한 25년 가까이 일해왔던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연구했던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인데요. 흔히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뭐 온난화가 일어나고 지구 환경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해 또 한편에서는 이산화탄소는 식물을 더 빨리 자라게 해서 지구를 더 푸르게 만든다, 반대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산화탄소가 실제로 식물의 생장을 빠르게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저자에 따르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식물에 따라서 그 반응 속도가 더 빠르기도 하고 더 느린 것도 있는데 저자가 말하는 건 잡초가 조금 더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류가 식물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곡물이 대표적인데 이 곡물들 사이에 잡초가 섞여 자라서 전체적인 생산량을 오히려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 같이 빨리 자라지만 이게 더 빨리 자라니까. 그 밖에도 이산화탄소의 양이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미래에 어떻게 이 식물의 생장에 있어서 또 이 생태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날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듣던 어떤 기후위기와 관련된 책이기도 한데요. 뭐 온실효과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식물에만 집중해서 식물의 생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 수확량과 거기에 담겨있는 뭐 영양소와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책의 말미에는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치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당시 이제 저자가 있었을 때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가 굉장히 독선적이고 단편만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버렸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막 다 뒤집어 엎고 망가뜨리는데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된 여러 연구가 상당히 이제 지체되어 버렸다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석탄 발전 중심의 어떤 탄소를 다량 발생시키는 그런 기업들의 로비를 받아서 그런 것들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연구를 못하게 막으려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정치가 과학의 팔을 비튼다는 건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충분히 미국의 이야기만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정한 정치 의식을 갖고 정치적 관점을 갖고서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뭐 우리도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니까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이런 차원에서도 설명해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읽어보실 만한 그런 책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 한 달에는 총 9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형성가 워낙에 두꺼워가지고 한참 시간을 이제 잡아먹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선방했네요. 여러 권의 책들을 또 보면서 많은 유익이 있었던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책 보시고 어떤 책을 즐겁게 느끼셨나요? 책 추천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좋은 책들 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여러분 구름책방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독서 하시는 좋은 책들 많이 만나시는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읽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책들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